같은 1억 원이라도 35살의 1억과 55살 퇴직자의 1억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숫자는 똑같지만 그 돈이 놓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콘텐츠는 1억이 있으면 어디에 넣을지부터 묻지만 은퇴자금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순서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수했을 때 다시 벌어서 채워넣기가 거의 불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30살은 시장에서 30%를 잃어도 앞으로 20, 30년 동안 월급에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구간에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근로소득은 줄거나 사라지고 계좌에서 생활비로 빠져나갈 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위험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감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노후 자금의 목적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에게는 자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일 수 있고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비를 만들어내야 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1억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좌가 일시적으로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은퇴자에게는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가장 나쁜 조합은 은퇴 직후에 생활비가 필요한데 마침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생활비를 만들려고 주식을 팔면 평가 손실이 그 자리에서 실제 손실로 확정됩니다. 남은 투자 원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회복돼도 계좌의 회복 속도는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서는 얼마나 벌 수 있느냐보다 손실 구간을 버티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반대쪽으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자금은 전부 예금에 넣어두면 될까요? 겉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이것도 완결된 답은 아닙니다. 은퇴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일을 놓고 80대, 90대까지 산다면 이 돈을 20년에서 30년 넘게 써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월 300만 원으로 가능한 생활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같은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자금 안에도 일정 부분은 성장하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킬 돈과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돈을 나눠서 관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실제로 1억 원을 앞에 놓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상 종목을 고르는 일은 한참 뒤입니다. 먼저 돈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월급이 있는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지금 생활비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이 퇴직금 1억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주택 같은 다른 자산이 있는지, 가까운 시일에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는지입니다. 이 답에 따라 투자에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이 전체 자산의 일부인 사람과 그 1억이 사실상 전 재산인 사람에게 같은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역할을 나눴다면 이제는 손실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남습니다. 은퇴자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잦은 실수가 아니라 큰 손실 한 번입니다. 1억 원이 50% 떨어지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50%가 아니라 100%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투자에서는 크게 오를 종목을 찾는 일보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일이 앞섭니다. 한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유행하는 테마에 전 재산을 넣거나 빚을 끌어와 투자하거나 몇 년 안에 원금을 몇 배로 만들겠다는 접근은 이 돈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야 하는지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매수 기준의 출발점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트만 보거나 과거 고점 대비 몇 %가 빠졌다는 이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업계 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이 안정적인지, 경영진이 오랜 기간 신뢰할 만한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는지, 지금 가격이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자금에서는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사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가가 싸도 사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장기 투자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이 기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 회사를 사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어디서 추천해서, 많이 떨어져서, 배당이 높아서 정도가 이유의 전부라면 그 투자는 흔들릴 때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서 돈을 벌며 무엇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웠던 전제가 깨지면 언제 생각을 바꿀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파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와 주가가 계속 오르는 투자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좋은 회사를 샀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나 경기, 투자 심리에 따라 상당 기간 제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한 기업도 짧은 기간에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 투자한다면 단기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는 매매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이 정해졌다면 이제 얼마나 나눠 담을지에 문제가 남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지나친 집중 투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계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종목을 수십 개 사모으는 것을 진짜 분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기업이나 자산으로 위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이나 자신이 없다면 시장 전체나 여러 우량 기업에 나눠 담는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자에게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인 배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이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이 사라진 뒤에도 투자 자산에서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기업이 계속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한다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투자보다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투자가 은퇴자에게 심리적으로도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금을 매달 얼마로 잡고 계신지 목표 금액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금액에 필요한 원금이 얼마인지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1억으로 매달 300만 원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1억 원으로 연 3,600만 원을 받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연 36%의 현금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우량 배당주나 일반적인 배당 상품에서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배당의 기본 공식은 원금 곱하기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이라는 한 줄이 전부이고 원금이 작으면 받을 수 있는 배당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그러니 1억만 넣으면 매달 30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식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을 이해하면 고배당의 함정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10%, 15%로 올라갔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정말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심각하게 빠져서 계산상 배당률만 높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나빠지면 배당 자체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배당주를 고를 때는 현재 배당 수익률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 부채, 배당 지속 가능성, 과거의 배당 증가 기록, 사업 경쟁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보는 기준도 한 칸 옮겨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좋은 배당은 올해 한 번 많이 주는 배당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배당입니다. 생활비를 배당으로 충당하려면 그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버는 돈보다 지나치게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당장은 매력적으로 보여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배당률은 조금 낮아도 매출과 이익이 늘면서 배당을 꾸준히 올려온 기업이라면 오래 보유할수록 투자자가 받는 현금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면서 이익도 성장하는 자산이 이상적입니다. 현금 흐름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는 몇 억을 모아야 하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월 150만 원이 들어온다면 투자 자산이 만들어야 할 돈은 월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필요한 투자 원금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가는 셈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투자 계좌 하나에서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을 합쳐서 현금 흐름을 짜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퇴직한 사람에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주가가 폭락한 날에도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마음가짐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일정 기간 쓸 생활비를 따로 떼어두면 시장이 나쁠 때 성장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주가가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 전체가 내려간 경우가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상황이라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뒤의 상황이라면 장기 투자니까 무조건 버틴다는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 때 투자 이유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산 핵심 이유가 사라졌다면 판단도 다시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정리하면 피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특정 종목에 넣는 것, 짧은 기간에 불리려고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는 것, 배당률 숫자만 보고 기업을 고르는 것, 떨어진 주식을 무조건 싸다고 판단하는 것, 당장 써야 할 생활비까지 주식에 넣는 것, 남의 추천만 믿고 사는 것, 시장이 내릴 때 공포에 파는 것, 그리고 투자 논리가 완전히 깨졌는데도 장기 투자라는 말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굴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도 달라집니다. 1억을 몇 억으로 빠르게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1억이 노후 전체를 지탱하도록 생존시키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원금을 지키고 물가 이상의 성장을 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필요할 때 배당을 활용하고 시장이 내려도 강제로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익률 목표를 조금 낮추더라도 파산 가능성을 낮추는 쪽이 이 돈에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이 남은 분들만 쓸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까지 여유가 있다면 배당금을 바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시 투자해 주식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식수가 늘면 다음번에 받는 배당이 늘고 그 배당을 다시 투자하면 주식수가 또 늘어납니다. 주식 증가와 배당 증가, 재투자가 맞물리는 이 구조를 몇 년 동안 유지하느냐가 은퇴 시점의 계좌를 완전히 다른 크기로 만듭니다.